안녕하세요. 홈코노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 사실 2020년 11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융위원회 자료는 중요한 자료니까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자료 중에서 뭐 다 읽는다는 건 사실 취업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이 힘만 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는 실제 금융당국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 내용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줄을 좀 쳐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거기에 줄을 좀 쳐두시면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는 지속 개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금융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상승했으니까 이것이 질적 구조가 나아졌으니까 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여러분들 양적인 게 있고 질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양적인 건 GDP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늘었느냐 또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뭐 이게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만기 일시상환 대출 이 대출이 분할상환 대출로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이 질적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 개선은 중요한 키워드니까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용 보시면 13년도에 한 16% 고정금리 비중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50%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분할상환 비중도 한 18% 정도에서 지금 53%까지 올라왔죠. 자, 그러면 고정금리 비중도 한 50% 수준 그 다음에 분할상환 이제 비중도 50% 수준 이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적구조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고정금리 비중하고 분할상환 비중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바로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여러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안심전환대출 하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도에 1차가 했었고 2차가 2019년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 대출을 통해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이 획기적으로 질적구조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밑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가계금융 부채 대비 가계금융 자산도 2배를 상회했다. 즉 돈 빌려서 아파트 샀으니까 부채 늘었지만 아파트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전 금융권 연체율도 안정화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 양호한 수준이다. 연체율도 괜찮다. 그럼 연체율 지금 얼마냐? 라고 보면 밑에 자료가 있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0.7입니다. 0.7이면 굉장히 양호해요. 보통 1%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넘으면 좀 위험 신호다. 그리고 1% 아래쪽이면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얼만큼 과도하냐는 그 아래쪽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얼마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19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수치는 익혀두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9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GDP도 한 1,7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 수준도 지금 1,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익혀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면 2번 한번 봅시다. 최근 가계대출 동향.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쳐두시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확장 정책 효과 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영업자, 서민, 중소기업들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코로나 대출이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된 내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 번째 줄 아래쪽에 있습니다. 특히 돼 있는 그 뒷부분 신용대출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늘면 그나마 아까 금융당국의 이야기 있죠. 이 부채가 늘었지만 자산도 늘지 않느냐. 신용대출은 자산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만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은 별표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신용대출 증가 원인 세 가지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용대출 왜 늘었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생활자금입니다. 생활자금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로 코로나19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활자금 는 거 아니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키워드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학개미운동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금 집을 못 사니까 전부 다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사고 있는 그게 바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주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옆에다가 키워드 뭐라고 적어두시냐 하면 패닉바잉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용대출 왜 늘었냐 라고 보니까 이 생활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한 주식시장, 그리고 영끌, 패닉바잉으로 인한 주택시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방안이 중요한데요. 다음 넘어가서 대응 방안에 같이 한번 보시면 대응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즉시 추진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자, 즉시 추진 과제는 사실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즉시 추진 과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죄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장기 추진 과제를 익혀두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기 추진 과제 2 장기 추진 과제 있죠. 거기 별표를 해두시고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추진 과제 검토 방안 1 뭐냐면 DSR로의 전환, DSR 핵심 키워드니까 별표 쳐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DSR 전환인데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밑에 보시면 현행 금융기관별 DSR을 갖다가 차주 단위 DSR로 변경한다.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금융기관별 DSR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A은행에 1억 받았으면 A은행에서의 그 사람의 DSR을 측정한다는 거고요. B은행에 1억이 또 대출이 있다면 B은행 자체적으로만 그 사람에 대한 DSR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차주 개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하니까 이 은행만 바꿔가면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차주 단위 DSR로 변경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 단위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사람 단위 바꾸게 되니까 이제 1억,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이 있던 것이 바로 합쳐져서 2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현행 주담대 취급 시 적용 중인 DTI의 DSR로 바꾼다. DTI에서 DSR로 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TI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연간 소득에다가 이 해당 대출 원리금에다가 기타 대출 이자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자, DTI하고 DSR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DTI는 요거는 연간 소득은 똑같이 있겠죠. 연간 소득. 예, 둘 다 연간 소득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DTI는 해당 대출 원리금, 해당 원리금에다가 기타 대출 이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DSR은 해당 원리금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그러니까 모든 대출에 원리금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니까 당연히 DTI에서 DSR로 바뀌면 대출 규모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다 밀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 대출 빌리는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원리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모든 대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요, 신용대출 플러스해서 신용카드 미결제, 거기다가 자동차 할부금, 하여튼 때려 넣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받은 건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 검토방안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업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업권이 어떤 게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은행이고, 그 다음이 상호금융, 즉 진홍 같은 데가 지역농협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이나 카드나 캐피탈 이런 데들이 예전에는 좀 특성을 감안해서 이 DSR을 조금 이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거 전부 다 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코피 터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방안 세 번째는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특히 생애 소득 주기, 미래 예상 소득도 땡겨온다는 얘기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젊은 층들이죠.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사실 DSR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젊은 층들, 소득이 낮은 젊은 층들은 더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을 미래 예상 소득까지 전부 다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좀 유리하게 좀 해줄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한다 돼 있는데, 보조 지표나 뭐 대안 등을 마련한다. 이것도 이제 고지고대로 하려니까 사람들 숨통을 너무 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특히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다 안 잡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득 얼마 정도를 인정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대율은 뭐냐 하면 이 대출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얼마냐, 보통 100%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좀 느려졌었죠, 은행들에게. 근데 이걸 다시 정상화시킨다, 다시 예대율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 꼭 파악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홈코노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